다음으론 가장 상향 지원이 좀 많은 전형이죠.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논술 전형은 사실 좀 막막해요. 상담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논술고사의 성적이 중요하고 내신 성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거의 들어가지 않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가장 잘 반영이 된 전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그래서 정시 모집을 좀 중심으로 입시를 치르고자 하는 학생들이 정시 모집과 논술 전형을 병행하는 전략을 좀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각 계열별 기출문제들을 좀 풀면서 내가 해당 시험에 대해서 얼만큼 역량을 갖추고서 준비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시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이 분명히 학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논술 전형이 사실 너무 높은 경쟁률로 인해서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합격 확률이 낮아서 안 돼라고 막기보다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적절히 좀 추천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논술이 문과랑 이과랑 꽤 많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인문계열 논술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안 썼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요. 논술을 쓰는 친구들이 글을 잘 쓴다고 하면 주변에서 너는 글을 정말 잘 쓰는구나를 한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 친구들은 지원 가능한데 내가 아직 글을 안 써봐서 그렇지 연습만 하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좀 안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문과 같은 논술에는 평가가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과 논술은 수학 문제 풀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측면이 있지만 문과는 정말로 논리성과 이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을 얼만큼 잘 쓰고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를 꼭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의 기준은 안산 강서고 이주민 선생님께서 700자라고 하셨어요. 논술 700자를 기준으로 700자 이상 논술은 개요 작성이 필요한 논술이고 이하 논술은 쭉 써나가면 줄거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에 좀 더 강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제가 문과반 담임인데 일단 학생들 열심히 말려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자연계열 논술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자연계열 논술 같은 경우에는 과학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학 논술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수능 시험에 대한 준비의 차원에서 수리 논술을 실시를 하는 것도 인문계열 논술과는 다르게 자연계열 학생들이 좀 많이 이렇게 응시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자연계열 논술 전형은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좀 요인으로 학생들에게 준비 방안을 말을 하게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입니다. 최저가 안 맞으면 시험을 봐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수 영탐 2합 5, 한국사 5의 최저를 설정해 두고 있거든요. 이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충족이 물론 되겠지만 충족이 안 된다면 열심히 응시한 성과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출제 과목과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의 대학들이 사전에 요강을 통해서 출제 범위를 수학, 원투,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해당 교과목들에 대해서 자신이 학습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 등을 요강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학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 논술이라든지 전년도 기출문제 등을 보면 그 대학의 출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나에게 맞는 내가 잘 치를 수 있는 유형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학 논술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사일입니다. 이게 수능 전인지 후인지, 수시 납치를 고려한 응시가 될 것인지, 혹은 또 동일한 일자의 논술 시험을 치르게 될 경우 모두 응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요소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논술 지원. 이 학생들만큼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담임으로서 도시락 싸들고 말려라. 이런 유형의 학생들이 혹시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말리고 싶은데 논술은 정말 냉장고에 코끼리 넣기처럼 되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가 일단 어마어마하죠. 이 경쟁률을 과연 뚫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논술은 이런 경쟁률에서 떨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플랜 B라고 하는 정시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것이 필요한데 정시도 안 되고
내신도 안 좋은데 이상이 높아서 난 한양대 아니면 안 갈 거야 라는 친구들이 4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논술을 쓰고 있는 거죠. 모의고사 100분위 보면 50이거든요. 사실 이런 학생들은 절대로 지원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루는 학생들이에요. 글쓰기도 사실은 공부기 때문에 하면 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마 고3쯤 됐으면 어느 정도 글쓰기가 완성된 친구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꼭 써서 기출문제를 파악해보고 그 실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친구들이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 준비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나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상담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중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 학교마다 그 논술의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뭐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논술 전형을 통해서 굉장히 좀 이제 상향 지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보면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요. 이 논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문제가 이제 보다 어려운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학원이라든지 사교육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나 대교육에서도 그 매해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자료에 보시면 그 대학의 논술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방향이라든지 또 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상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됩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고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경기진학정보센터에서 이제 상담에도 논술 전형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 자료 같은 경우도 저희 경기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 같은 데도 좀 논술 자료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 또한 이제 동영상 자료, 지도와 관련된 동영상 자료들도 주 탑재 가능하고 뭐 전년도 자료들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대학교 이제 자료실 등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준비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역으로 좀 넘어가서 사실 저는 농어촌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대학을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품고 특별 전형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특별 전형은 정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고 더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전형 관련 질문들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입에서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특별 전형들로는 뭐가 있을까요? 참 경기도가 넓죠. 그러니까 다양한 특성의 학생들이 모두 모이는 지역이 사실 저희 경기도입니다. 뭐 다문화 학생들도 있고요. 농어촌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사실 특별전형이라고 하면 다양한 특기나 적성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어떤 농어촌 전형과 같은 형태로서의 특별전형을 말씀드리면 법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사회통합과 기회균형의 차원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을 특별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통합 기회균형 전형, 뭐 농어촌 특성화고, 재외국민, 다문화, 장애인, 다자녀, 뭐 서해오도 특별전형 이런 것들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자격 조건을 통합으로 선발하는 전형들도 있고 단독으로 선발하는 전형들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특별전형은 어떤 자격에 대한 유형이지 사실 평가는 다른 교과나 종합, 정시의 유형과 동일하게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요즘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특별 전형 지원이 이렇게 가능한 학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은 무조건 특별 전형이 일반 전형보다 더 유리할까요? 참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모집 인원이 소수인 전형과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라고 하는 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결국 나보다 성적이 높은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대학 어디가를 통해 발표한 입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 특별 전형의 입결이 일반 전형의 입결보다 높은 등급 역전상이 종종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이랑 상담을 할 때 되도록이면 리스크 관리의 차원에서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분산
관리를 좀 이렇게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사실 특별한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분명히 일반 전형보다는 강점이 많은 전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원해라라고 좀 안내하는 편입니다. 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자격이 되는 학생들, 특별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분산 투자, 그러니까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도록 다양한 전형, 그러니까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원 자격을 반드시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를 통해서 학생이 해당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파악을 사전에 해야 돼요. 실제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원서 접수를 한 이후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불합격 처리가 된 학생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사전에 미리 내가 해당 자격이 가능한지 등을 서류를 바탕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례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단위 학교에서의 사례가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원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과 친해지고 상담을 더욱더 많이 받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제 학생들이 이걸 좀 알아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자연계열 학생들이 있고 인문계열 학생들도 있지만 예체능 계열 학생들도 있잖아요. 이 예체능 학생들을 위한 좀 도움 자료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예체능 계열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음악, 미술, 체육 계열 대학을 이제 희망하는 학생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서 예체능을 지원하는 학생 수가 또 많지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그 학생들의 실기 전형이라든지 이걸 지도하실 수 있는 선생님도 굉장히 좀 부족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학원에 많이 가죠. 사교육에 많이 의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에는 특히 이렇게 음미체 계열, 예체능 계열의 입시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을 저희가 지원단으로 모셔서 예체능, 특히 음악, 미술, 체육 대학 계열의 전형 분석 자료집을 매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월 정도의 학교로 저희가 이제 책자를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책자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에 있는 그 선생님과 상담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경기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경기진학정보센터에서 운영한 저희 화상 상담에는 음악, 미술, 체육 계열 을 특화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에 상담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또 이제 하나 더 이제 팁을 드리면 특히 매년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체육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저희가 이제 대학과 연계해서 실제 체육 계열 학생들이 대학에서 이제 실기 평가 받는 그 과목들을 모의 실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희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대략 한 800여 명 정도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또 실기평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예체능 계열도 우리 학교에서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체능 학생들한테 정말 유용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는 상담과 관련된 좀 일반적인 질문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선은 교육청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진로 진학 상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상담에 관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학교 선생님이 가장 그 학생을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그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외에 받을 수 있는 건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경기도 경기진학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이제 화상 상담과 대면 상담이 있습니다. 연중 평일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그 홈페이지에서 진학 상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홈페이지 접속을 하시면 바로 앞에 보이기 때문에 하는 방법은 크게 무리는 없고요. 또한 이 화상 상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보통 월 단위로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예를 들어 6월이 상담이다 하면은 5월 달 보통 넷째 주 화요일 15시입니다. 시간도가 정해져 있어서 15시에 상담 신청을 받습니다. 요새는 상담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신지
거의 한 30분 정도면 마감이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파악을 하시고 또 이런 안내는 전부 저희가 이제 학교로 공문으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가정통신문 등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상담비 같은 경우 이제 종종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모두 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한 학생당 한 40분 내외 정도의 굉장히 긴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상담을 좀 필요로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 꼭 좀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시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보다 더 좋은 학생, 저희 학교엔 거의 없는 것 같지만 네,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학생, 그 다음에 반대로 내신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더 좋은 학생,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학생들은 각각 어떤 지원 전략을 쓰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모의고사와 내신의 관계는 모의고사는 정시에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먼저 결정하는 게 첫 번째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내신 등급이 2.6이고 100분위가 76인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상담할 것이냐의 의미와 두 번째는 내신 등급이 2.6이고 모의고사 100분위가 86인 학생의 상담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시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첫 번째 학생은 정시에 경기대를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시 상담에서 경기대를 포함시켜서 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학생은 정시에 경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대를 제외하고 상담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먼저 결정하고 그것보다 더 가고 싶은 대학에 수시에 붙자. 수시의 기준은 이제 내신 등급일 테고요. 내신 등급보다 1등급을 좀 넘는 대학을 쓸 때는 논술 전형으로 0.5에서 1.0 사이면 종합으로 그 나머지는 교과로 써서 합격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꽤 자주 해당하는 경우예요. 내가 만약에 나는 활동을 진짜 열심히 했다. 난 내 내신에 비해서 생활기록부가 정말 좋다. 이런 학생들 혹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모의고사에서 거의 한 번도 맞춘 적이 없다. 아니면 한 번밖에 못 맞췄다. 이런 학생들은 그냥 교과 전형 없이 아예 종합 전형만 써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습니다만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교과의 상위권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 등급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추면 안정이라는 지원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상향 지원만이 이 학생한테 가능할 텐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선이 교과보다 좀 더 낮게 형성되긴 하겠지만 이 붙을지 말지는 사실 뚜껑 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제일 먼저 할 일은 당연히 내신 등급도 내신 등급이지만 고3 때 생활기록부를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해서 자기 역량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생기부 마무리를 담임 선생님과 함께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이제 대입이 참 많이 변화했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대입의 변화들은 현 고3한테도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고1, 고2 학생들한테도 되게 큰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좀 여쭈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의대 증원 굉장히 큰 이슈였죠. 이거는 상위권 대학 입시에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보편적 의료의 확대 차원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확대는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의대 증원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큰 혼란을 얻었었거든요. 이제는 좀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준비해 나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원이 늘더라도 의대 합격선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낙수효과처럼 이공계열의 어떤 첨단학과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연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대 쏠림이 좀 이렇게 극심해지면서 특히나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서 해당 대학에 의대를 진학하는 경우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첨단학과 등과 같은 이공계열의 학과의 합격선이 좀 일부 내려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이 올해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크게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의대 정원의 증원 이슈로 인해서 수많은 졸업생들이 또 성적이 높은 졸업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름으로 인해서 재학생들의 수능 최저 학력에 대한 충족이 어려워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더 큰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외부 요인들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일, 공부죠. 내가 할 일을 흔들리지 않고 해내는 일관된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 자신이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니까요. 네. 네.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것밖에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이 뉴스를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무전공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하죠. 무전공제의 확대는 어떤 전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사실 이 무전공제 확대가 어찌 보면 더욱더 많은 일반적인 학생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시대적 흐름, 뭐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 뭐 대학의 전공 파괴, 뭐 학교에서의 대학의 어떤 학과 구조 조정, 이런 무전공제에 대한 확대가 사실 올해 입시에 가장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이제 무전공의 선발의 목적과 취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동일한 기준에서 학생들을 선발 평가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성들을 고려해 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뭐 정시 모집이나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과 같은 형태로 선발을 하는 게 뭐 다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호도가 높은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은 사실 무전공제에서는 큰 차이를 두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 역량을 위주로 선발을 하게 될 측면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종합전형에서의 무전공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대입에서 또 올해 변화한 것 중에 하나가 학교폭력 조치상 반영인데요. 이 부분은 혹시 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 학폭을 하면 대학을 못 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에게 엄중한 벌을 내리겠다는 조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6부터 필수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올해부터도 많은 대학들이 선언적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대와 이대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하면 정말로 나한테 큰 불이익이 오는구나를 깨닫고 절대로 학교폭력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과 학생들이 좀 관심이 많은 사항일 것 같은데요. 첨단학과의 모집 인원 증가가 호재일까요? 수도권은 뭐 호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의대 증가 인원이 뭐 지역으로 좀 많이 내려간 상황에서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뭐 서울 상위권 대학으로 오는 경우가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첨단학과의 모집 인원의 확대가 상위권 대학의 입결 하락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반도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인재 양성에 대한 특별 계획에 따라서 2024학년도에 1,800명 정도의 선발이 확대가 되었어요. 실제로 학생들의 그래서 관심과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작년도에 고려대 데이터과학과의 경우에는 9.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위치를 기록했는데 또 상대적으로 충원율도 매우 높았었거든요. 사실 이런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이탈에 대한 영향으로 후순위로 좀 밀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호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떤 입학의 차원에서의 호재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학과들, 뭐 고대의 반도체공학과나 서강대의 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등은 뭐 SK 하이닉스와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생애의 진로 선택의 관점에 있어서 또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측면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호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가야 돼요. 네, 문과생은 좀 슬퍼지네요, 근데.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대입이 많이 변화하면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걸 못 쫓아가겠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교육청이 좀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이런 변화에 대한 혼란이라든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교육부와 대교협에서 이제 4년 예고제라고 해서 4년 전에 대입 제도를 완성을 하고 학생 학부모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이제 의대 증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무전공
관련해서처럼 좀 이렇게 닥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런 이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 저희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런 그 최신의 정보들이라든지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가장 빠르게 선생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교사 연수 혹은 또 자료 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앞서 말씀드렸던 7월에 이제 19, 20일입니다. 네. 뭐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에는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실제 입학 사정관님들께서 오셔가지고 학생, 학부모님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말씀드린 거랑은 약간은 조금 주제 벗어날 수도 있지만 현 중3 학생들한테 해당하는 이제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확정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추후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라든지 아니면은 컨설팅 등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많은 이야기들 나눴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정말 다 제 학생들 진학지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이제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제자들 모두 다 대입에서 좋은 결과 거두길 바랍니다.